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1일 22년 2월 21일, 내일은 22년 2월 22일이 되겠네요. 월요일 아침 한국 장전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된 증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지난 주말까지 미국 시장 후덜덜했고 하락 마감해서 한국 시장 펼쳐보기 전에 야, 이거 어떻게 하는 불안감들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요. 그나마 주말에 아주 큰일은 없었어요.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주 큰일은 없었는데 오늘 하루만 잘 지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전쟁 안 나고 지나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주말에 어떤 행태를 보여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야, 이거 전쟁 나면 어떡하지? 프레지던트 데이인데, 월요일날 프레지던트 데이인데 전쟁 나면 어쩌지 하면서 주식을 내다 팔았었는데요. 그래서 주가 하락이 더 심했고, 그 부분들이 복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넘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오늘 그러니까 한국 저녁 늦게까지 그 시간을 잘 넘기면 미국 투자자들이 복귀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뭐 충분히 뭐 논리적으로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한 주 스케줄을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이번 한 주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20일 날 미셸 보우만 연준 인사 발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일, 자 보세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등등의 그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오는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그 PCE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격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꽤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미 한번 얻어 맞았기 때문에 PCE는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상당히 많죠. 우리 지난주에 연은 총재들 이야기 한 번씩 다 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주에 대충 무슨 얘기 할 거라는 느낌은 와요. 항상 뭐 데이터 디펜던시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것이고, 뭐 50bp는 계속해서 블러드 총재께서는 50bp 얘기를 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뭐 계속해서 금리 올리는 게 좋다, 그러나 50bp는 잘 모르겠다, 여기 섞여서 발언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전에 금리 인상의 주체인 연준이 도대체 어떤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어떤 때에 비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이번에 보시면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발언을 활발히 했었죠, 그동안에. 그러면서 시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준 인사의 발언에 따라서 쿵 떨어졌다 쿵 올라갔다 막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컨센은 금리를 4번에서 5번, 많게는 6번에서 7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레인지가 펼치면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금리를 7번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하락 쪽으로 머물고 있고, 한 4번, 5번 정도밖에 안 올려 이러면 좀 안심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죠. 그리고 테이퍼링 이후에 양적 긴축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가 많은 분들이 연말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좀 안심이 되려고 하기도 하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자,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여러분, 시계를 작년 10월 이전으로 돌려보시면 상황이 어땠냐면,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계속 있었어요. 작년 여름만 해도, 8월, 9월 달만 해도 연준이 올해 금리 안 올린다라는 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었고, 저도 그런 그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8월 달 이후, 10월 달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해지면서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폐기하고, 먼저 연준 의장이 일시적인 말을 내던져 버리고 나서 하면서 금리 올릴 거라 했는데 테이퍼링이 먼저 나왔고, 테이퍼링이 나오면서 이제 9월 달에 시장이 쇼크를 먹었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금리는 테이퍼링 끝나면 올라겠지 했는데 금리 한두 번 올릴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시장이 걱정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고공행진, 1월 초까지의 고공행진이 있었습니다. 별로 걱정을 안 한 거예요, 시장에서. 자,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 작년에 금리 4번 올렸을 거야 라고 했다면
작년도에 이미 시장이 굉장히 크게 무너졌을 건데 이제는 뭐 시장이 잘 견디다가 이제 마지막 추가 하나 더 올라갔죠. QT 양적 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1월 달에 휘청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상당한 고공행진이었잖아요. 12월과 1월 달에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한 매일같이 경신. 작년도 S&P의 그 신고가가 역대 거의 최고치 수준 60 몇 번인가 나왔잖아요. 매일 최고가를 경신했으니까 조금 과열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낮췄고 최근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 인사 한 명은 지금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고 시장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런 연준 인사의 발언이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 인사들이 시장과 아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자신이 할 행동을 시장에 계속 녹이고 있는 거예요. 매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근데 이게 이번 FOMC 회의에서 의사록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하나증권 김성수 애널의 이야기 요약 정리한 것을 여러 번에 말씀드릴 때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연준 참석자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연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책 조정에 따른 리스크 제거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준 구성원이 누구예요? 연준 인사들이죠. 이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CNBC나 어디에 인터뷰, 블룸버그 어디 인터뷰 나가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 조정에 따른 리스크, 정책 조정은 뭐예요?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이라든가 양적 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으면 옛날에는 금리를 딱 그냥 인상하면 뭐지? 예상 제대로 못했는데 하면서 시장이 막 요동을 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폭이 넓어. 블레이너드부터 존 윌리엄스까지 매파 비둘기파가 막 섞여서 얘기를 막 하니까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하면서 레인지가 크게 잡히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시장에. 그러면서 시장에 충격이 녹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좋다고 FOMC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앞으로 정말 중요한 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준 의장만이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장 발언 더 중요하긴 하지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FOMC의 현재 성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냥 반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발언 폭이나 그 강도가 계속 달라질 거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희 증시각도 TV는 매일같이 이거 얘기했잖아요. 발언이 있을 때마다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발언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연준 인사 구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준 인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연준의 이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연은 총재가 있습니다. 지역연은 총재가 있는데 이사회는 그 몇 명으로 이루어지느냐면 총 7명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 이사 4명, 7명으로 구성돼요. 연준 이사. 근데 이 7명은 투표권이 있다 없다? 있다. 투표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총 투표권은 몇 장이냐면 12장이에요. 근데 이사회에서 몇 장 갖고 간다? 7장을 갖고 간다. 그럼 나머지 몇 장 남죠? 5장 남는다. 이 5장을 누가 갖고 간다? 연준 지역 총재들이 갖고 가는데 그 중에 한 표는 뉴욕 연은이 무조건 갖고 가요. 그러니까 7장이 아니고 고정표가 8표예요. 12표 중에 고정표가 8표야. 이사회 7명, 뉴욕 연은 총재 1명. 그래서 8명이 갖고 가고 그럼 나머지 4장 남아요. 4장 결승행 티켓 4장을 가지고 매년 돌려먹는 거죠. 지역은행 총재들이 매년 돌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가 매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김성수 애널이 안 그래도 주말에 여기에 대한 이분이 일요일날 이거를 리포트를 내더라. 신기해서 오늘 아마 리포트가 나올 것 같은데 연준 구성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쭉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사회 7명 중에 1명이죠. 자 근데 거기서 제일 오른쪽에서 쫙 오면은 뉴욕 연은 총재 있죠. 존 윌리엄스. 이분은 당연직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8표 중에 1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이제 연은 총재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 연은 총재들 중에 4명만 표를 갖고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빨간 표를 쫙 해주신데 이분들이 이제 22년도에 투표권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레타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빨간 표. 자, 밑으로 왼쪽으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에스터 조지 캔사스 시티 연은 총재. 그다음 또 제일 밑으로 제임스 블러드, 우리 메파 중에 메파 제임스 블러드라고 부르는 제임스 블러드 총리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오른쪽 위에 클리브랜드 연은 로레타 메스터는 메파로 분류되고, 그다음 왼쪽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중립, 그다음에 에스터 조지도 그 메파, 그다음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메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그 많이 봤습니다만 이 메파라고 불리시는 분들의 발언 내용을 살펴봐도 그렇게 발언 내용이 금리를 4번 올리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나요? 네, 지금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죠. 제임스 블러드만 강하게 4번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4번까지 50bp까지도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단계적으로 하면서 봐야 돼 하는 게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선 연은 총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건 뇌피셜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대체적으로 상황들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소 4번 금리 인상은 최소 4번, 조금 더 갈 수는 있겠고 보통은 4번이기 때문에 25bp씩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분들이 데이터 디펜던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쵸? 지금 7%, 7.5%, 7.6인가? 그렇게 나왔고,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반기에 낮아질 거로 봅니다. 하반기에. 왜냐하면 전년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금리를 많이 올릴 거야.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시죠. 데이터 디펜던시. 데이터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작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높았잖아요. 뒤로 갈수록 높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뭐 대비다? 전년 동기 대비 때문에 전년 동기가 높아지면 전년 동기 대비 더 높아지기가 조금 어려워지죠? 그죠? 조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상반기는 일단 고공행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하반기는 전년이 높았으니까 조금 기본적으로 좀 전년 대비 떨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상반기처럼 7% 이렇게 안 나오겠죠. 똑같은 지금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라도 하반기 쪽으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7%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건 너무 뻔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그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관계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이거는 뇌피셜로 말씀드렸는데, 완전 뇌피셜은 아니에요.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겠죠. 지금 그건 너무 뻔한 건데, 그럼 유가가 어떻게까지 고공행진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하니까 웃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펙 앤드 오펙 플러스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동안에 유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주 개고생을 했거든. 그다음 재정도 거덜이 났고, 그래서 이번에 스크럼이 보통 우리 김학군 센터장님도 얘기했지만 오펙 그렇게 단결력이 아주 강한 존재가 아니었다, 역사상. 근데 이번에 웬열로 단결력 지금 죽입니다. 단결력 죽인데 한번 깨질 뻔했어요. 2020년 3월에 도저히 안 되겠다 깨자라고 했다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이너스 유가가 한번 났죠. 선물시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마이너스 유가가 나오면서 지금 깜놀했어요. 깜놀하면서 스크럼이 다시 강구하게 짜여지면서 공급에 대한 제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이라는 건 수요 공급 법칙 아니겠습니까? 지금 회복이 됐다고 해도 정말 많이 회복됐나요? 비행기가 옛날처럼 많이 뜨나요? 여행을 많이 다니나요? 근데 이게 도대체 웬일이란 말입니까? $100 근처의 유가가 말입니다. 역시
수요 공급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한 번씩 하나하나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펙의 단합과 그에 따른 감산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셰일도 그 다음으로 문제가 큽니다. 셰일이 공급이 잘 안 돼요. 과거만큼. 코로나 이전에 셰일이 얼마가 공급됐냐? 하루에 무려 1300만 배럴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똥값이 됐고, 그 사이에 그 원유 생산하는 오펙 플러스가 아주 재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 그 코로나 사태 때 우리 하이힐드 채권 올라갈 때 금리 20% 이상 올라가던 하이힐드 채권이 어디 쪽이었다? 에너지 쪽이었다. 우리 방송을 계속 하셨던, 저하고 계속 같이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때 미친 듯이 제일 위험한 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채권 부도와 연쇄 부도다라는 거 그때 한참 얘기했었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부도나기 직전 또는 일부 부도나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에너지 관련 회사였고, 에너지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20% 이상 폭등하면서 완전히 이게 자기 돈으로만 캐면 상관이 없지만 남의 돈 끌어와서 캔 데는 심각하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공급이 엄청나게 줍니다. 이 셰일 공급이 줄고, 그나마 또 하나 이제 악재가 2021년 8월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급이 또 줄었었죠. 그래서 어찌되었건 계속해서 회복해서 작년 연말 11월 기준으로 얼마까지 회복했느냐? 1300만 배럴 나오던 게 1140만 배럴까지 공급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거보다 얼마 부족하다? 약 150만 배럴. 갑자기 150만 배럴 하니까 누가 생각나죠? 이란이 생각나잖아. 이란이 생각나. 딱 부족한 부분이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펙이 얼마나 감산을 했느냐? 2020년 5월 이후에 유가가 하도 빠지니까 하루에 얘들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970만 배럴을 감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해야 돼 하고 서로 싸우고 막 난리였죠. 그래서 증산한 게 40만 배럴. 근데 지금 유가가 잘 오르니까 감산을 진짜, 유가 거의 지금 한 5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증산 50%한 거하고 효과가 똑같지 뭐 지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 3월에 막 가격 너무 힘드니까 깨졌던 오펙의 스크럼이 다시 한번 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여전히 지금 930만 배럴 정도의 감산이 2020년 5월 이전보다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국의 셰일의 공급 상황들은 어떻게 되느냐? 작년 채굴 장비수 과거 앞서 1300만 배럴 나올 때는 거의 900개 가까운 수준의 채굴 장비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520여 개입니다. 아주 한참 늘어나서 280개까지가 줄었을걸요, 아마. 그렇게 줄었던 게 이제 많이 늘어서 520개까지 늘어났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계속 늘어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 적다. 자, 그렇다면, 셰일이 당분간에 150만 배럴 정도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다 채우기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오펙 플러스한테 계속 사우디한테 전화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맨날 계속 전화하잖아.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사우디한테 전화해서. 근데 사우디가 움직이질 않죠. 그 다음에 러시아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사실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기름하고 상관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기름하고 상관이 없을까. 인플레이션하고 가장 연관이 크니까. 자, 그러니까 이란까지도 지금 호출이 되는 상황이다. 유가가 이렇게 높지 않았으면 이란이 호출됐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계속 때리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유가고, 유가 상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수급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지를 살펴보았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공급은 는다 준다? 늡니다. 늘어요. 예. 앞서 셰일
얘기를 했지만 지지난주에는 한 주에 한 15개인가 13개인가 늘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 5개인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늡니다. 계속 늘어서 공급이 늘어나긴 할 거고요. 또 여기에 이란까지 아마 합류하게 되면 또다시 150만 바렐 이상 늘어서 오펙이 추가 감산을 하지 않는다면 유가의 고공행진이 추가로 이루어지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이냐. 유가가 여기서 떨어진다면 하반기 인플레이션 꺾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복병은 뭐다? 오펙이 감산 합의를 더 강화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될 건데, 그렇게까지 계속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연준의 구조를 통해서 연준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행동할지를 유추해 봤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연준의 행동 반경을 보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의 핵심적인 요소인 유가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